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구강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해설을 위해 지금 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2021년 지방직 7급에 대해서 해설을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지방직 7급은요 좀 관심이 많았던 시험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분들도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이요 매우 특색 있게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21년 지방직을 보셨던 분은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뭐 고요 문제를 냈다든지 한자 문제를 안 냈다든지 막 이런 특성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연 이게 트렌드의 변화냐, 아니면 2021년 지방직만의 그냥 한번 특색 있는 모습이냐, 이거를 놓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7급과 9급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 7급 시험으로 9급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좀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도 의의를 갖는 건 뭐냐? 어쨌든 얘도 7급이지만 지방직 7급이고요. 2021년 지방직 9급 이후에 처음 보는 지방직 시험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직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직 시험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를 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7급은요 21년 지방직 9급의 유형으로 간 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완전한 대입, 완전한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2021년 지방직 9급은 아마도 그냥 이번 해에 좀 특색 있게 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7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9급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근거 삼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참고하는 지표 정도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도가 높지는 않게 한 중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4문제가 출제됐고요. 현대문법, 고전문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부분에서 대표성 있게 출제되었다. 엄청 지엽적이거나 특색 있게 출제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5문제가 출제됐는데 현대문학 2문제, 고전문학 3문제 균형이 있죠. 그리고 역시나 주요 작품과 비주요 작품이 섞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독해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그중에 한 문제는요 이론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출제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다수가 독해 문제인데 한두 문제 정도는 이론 비문학이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 비문학 영역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장문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긴 지문들도 요즘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길어야 한 중문 독해 한 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 한자의 경우에는 한자 출제됐고요. 그리고 사자성어도 출제됐습니다.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게끔 쉽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문제 같은 경우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득이에요. 왜? 공부를 했었어도 못 맞출 법하게 그렇게 난해하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때는 공부하신 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공부하신 분들이 이득이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꽤 쉽게 나왔고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는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당연히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휘 문제에서 우리 2021년 지방직 9급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반나절, 그거 아시죠? 그 고유어 문제는 역시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어 문제가 조금은 이벤트성으로 출제된 게 아닌가라는 추론은 가능하나 아직 이건 7급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직 9급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총평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소태살을 안 쳤다. 이거 제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게 아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거의 사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앉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솥을 안 치다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제가 조심하라고 기본 이론 때 자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적 정의는요, 제가 해설에 올려드렸어요. 총평과 함께 해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이 수업에서는요, 아 얘가 왜 틀리냐, 얘가 왜 맞냐, 이 정도의 감을 한번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앉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앉게 만드는 건데 이 소채 쌀을 안 쳤다. 이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맞다? 이거라고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리다. 이거 괜찮아요. 간이 뵐 수 있게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끓여대는 거, 이거 조리다입니다. 요거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 졸이다는 마음을 졸이던지 아니면 물의 양을 줄일 때도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양념배기 하는 거 요겁니다. 요것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정답 선택지가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단어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랬는데, 딸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딸리다라는 표현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딸리다가 아니라 뭐냐? 달리다예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달리다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거 기본형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붙다. 이렇게 요 붙다고요. 요게 시옷 불규칙 단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얘가 떨어져서 부어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래서 이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규정, 그죠? 기본 이론에서 그거 하면서 플러스 제가 한글 맞춤법 57항 하면서 플러스 단어들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정리한 단어 하셨으면 이거 무조건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공부 그 영역에서 제가 추가해드린 그 영역까지 같이 공부하셨으면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제시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다이어 문제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이어 문제는요, 사실 정확한 공부 방법이란 게 있기는 어려워요. 어떤 다이어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약에 이 다이어를 공부한다, 그렇다면 사전을 통으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공부법은 사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는 모국어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모국어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푸시되 기출에 출제된 바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까지 만나게 되는 여러 다이어 문제들을 누적해서 추가하시며 암기하시면서 그 정도 단어 정도 암기하시며 공부해 나가시는 게 최선이다. 항상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다이어 문제 나왔다고 해서 나 다이어 공부 어떻게 하지? 한번 빡세게 시작해볼까? 그렇게 컨셉 잡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사전을 완전히 100% 통으로 외우지 않는 이상 이 다이어 공부라는 건 읽기가 어렵다. 근데 그렇게 통으로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네이티브적으로 그냥 풀자. 풀되 어떻게 하자? 기출 사설 문제 정도에서 만나게 되는 다이어를 암기하자. 그리고 뭐 제가 기출 수업에서 이제 우리 9급 기준으로는 얼마 후에 이제 기출 수업이 개강하는데요. 기출 수업에서 그래도 이 다이어 문제를 조금 뭐 스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요령껏 선택지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출 수업과 또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문제 자체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요 정답은 4번인데 아마 거의 다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 문제는요, 네이티브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네이티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쉽다 하면 옆 사람도 쉬워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실 거 없습니다. 와, 나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대박. 이러실 거 없어요. 어차피 옆 사람도 맞춥니다. 네이티브적인 능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막 이렇게 다이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미쳤다. 1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다 헷갈려. 이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좌절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나만 틀렸다. 이거 이번 시험 끝났다.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는 게 옆에 앉아있는
그 학생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끝났다. 이거 대박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티브적인 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건 옆 사람도 어려움으로 같이 찍고요. 내가 쉬운 건 옆 사람도 쉬움으로 같이 정답 맞출 거니까요. 쉽다고 좋아할 필요도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답 4번인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경찰을 풀어서 행방불명자를 백방으로 찾다. 이거는 사람을 동원하다라는 의미의 풀답니다. 역시나 제가 해설지 올려드렸습니다. 그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다음 글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잘하고 있는 걸 더 격려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이게 주마, 갑, 편이죠. 여기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열심히 해가지고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딱 우리 목표는 뭐 요 정도면 마무리야 하고 편히 쉬거나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성과를 아주 잘 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국민들의 찬사와 응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죠. 더 혹독한 훈련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마가 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마간산 절치부심, 견문발건 요 정도 어렵지 않은 사자성어들이죠. 역시나 해설지 정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강연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모방해서 거주 공간을 지었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지 모방? 이런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2번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인간과 자연을 모두 고려했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따진 게 지리, 둘째가 생리, 셋째가 인심, 넷째가 경치니까 맞네요. 인간, 자연 모두가 다 개념에 들어가 있네요. 정답 2번이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3번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하여 거주의 편리성을 추구했군. 그랬는데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용한다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조상들은 거주 공간을 고를 때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서로 경쟁하는 요소 얘네들을 두루 고려한 거지 얘네가 경쟁한다라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탁의 탈로 가고요. 이거 저와 함께 심화 이론에서 해석해 보는 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문풀들에 나가시는 과정에서 정말 원데이 투데이 만나는 그런 시조가 아니죠. 너무나 자주 볼 법한 그런 주요 작품입니다. 만약에 나 이 시조를 이번 시험 보면서 처음 봤어 하면 반성해야 돼요. 그 정도의 시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무원 시험은 주요 작품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수능형으로 공부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되 즉 낯선 작품을 넣고 그 낯선 작품을 가볍게 해석하고 근거 찾는 연습을 메인으로 하시되 주요 작품 또한 정리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특히나 고전시가 주요 작품 정리는 더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1번 갑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관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늙지 않으려고 자연의 섭리에 막 계속 저항해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자연의 섭리 앞에선 아주 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즉 인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결국 자연의 섭리에 져서 늙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관조적인 건 아니죠. 끝까지 막 저항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싸운 거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졌다라는 얘기지 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대상을 의인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맞아요. 마지막 보면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온대요.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가시와 막대를 잡고서 어떻게든 늙는 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거 해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며
운명은 거부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늙게끔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고전 문법 문제죠. 기억 리을적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쉽게 나왔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고전 문법은요 난도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 문법인데 문법적인 난도로 어렵게 낸다? 이거 너무 심각해져요. 그죠? 이게 고전이란 것 자체에 이미 난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문법적인 이론의 난도를 높인다? 그럼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고전 문법은 원래로 보자면 되게 어려워야 되는 영역인데 쉽다. 이유가 뭐냐면 고전이다 보니까 난도를 매우 낮춰서 내준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고전 문법 너무 투머치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 뭐야?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시면 기억 백성이 주어져 홀바이이셔도 할 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주어고요. 제 뜻을 자기 뜻을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 이렇게 되니까 이 자기는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일을 일할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죠. 주어입니다. 정답은 3번 그렇게 봐주시고요. 7번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문명과 자연의 호혜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호혜적 관계가 아닙니다. 좀 대조적, 대비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텔레비전을 끄니까 방 안으로 그냥 벌레 소리들이 막 환하게 가득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보면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오고요.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끄고 나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어오고요. 자연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켰을 때는요. 가운데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발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켰을 때, 즉 인간의 문명에 취해 있을 때는 자연과 함께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끄니까 자연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호혜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조적, 대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자연의 실제감이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 있습니다. 어디냐? 네 번째 줄 벌레 소리들 환하다 그랬습니다. 벌레 소리가 환하다라고 했죠? 환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뭐죠? 청각이죠? 청각인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환하다니까 뭐 시각이죠? 그러면 청각인 소리를 환하다 시각으로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청각의 무슨 화? 시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감각의 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텔레비전을 끄기 전후에 상황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맞습니다. 제가 1번 설명드리면서 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명의 이기에 가려졌던 자연에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끄덕여집니다. 1번 설명하면서 드렸던 설명 속에 녹아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으로 갑니다. 유능길의 장마이구요. 초메인 주요 작품이죠. 이거 제 수업 따라오신 분은 이거 한 진짜 대여섯 번은 스토리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주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정도는 미리 스토리 알고 계셨으면 이 부분 보시면서 좀 당혹스러우실 일은 없었죠. 물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요 작품을 정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 문제 출제 대세가 수능형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풀면 되긴 돼요. 사실 그냥 읽고 풀면 되긴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아는 작품 만났다? 그러면 체감 난도가 확 떨어진다. 시험 보는 중간에 그렇지 않아도 긴장감은 막 엄청 올라가 있는데 막 글자를 읽어도 생각보다 긴장감 때문에 집중도 막 안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아는 작품을 딱 만났다, 떡하니 만났다. 그러면 어때요? 휴 하고 좀 안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느낌으로 내 마음 정립하고 다시 집중력 높이고 조금 체감난도 떨어뜨리면서 과한 긴장감 좀 낮춰주고 이러면 어때요? 시험 문제 자체가 좀 내 어떤 계획에 맞게 잘 풀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작품 정리는
사실 문제를 푸는데도 중요하지만 내 심리적인 효과에도 매우 좋다라는 그런 추천을 항상 좀 드리죠. 그리고 시간적인 면도 당연히 유리하고요.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작품을 정리하실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주요 작품이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에듀윌이다. 그러면 에듀윌 국어 기본서 문학교재 맨 뒤에 보면 약 200작품 정도 현대문학 고전문학 다 합쳐서예요. 200작품 정도가 주요 작품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작품만 정리하셔도 사실 큰 효력을 봅니다. 갑니다. 1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있다. 구렁이 무서워하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근거 찾기 어려워요. 2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산 사람처럼 대하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윗부분 보면 에구 이 사람아 뭐 가운데쯤 보면 자네 보다시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렁이를 산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정답. 3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근거는 찾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4번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안심시키려고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장면도 찾기 어렵고요.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기역 니은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역이 일단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이고요. 니은이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쪽입니다. 1번 보시면 기역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죠. 기역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더욱더 훌륭한 주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기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맞아요. 이것도 기역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다면 사실 훌륭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번 보세요. 니은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 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니은의 의견과 관련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의견과 관련된 거죠? 기역의 의견과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니은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시해야 된다? 기역이 제시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니은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니은의 주장이니까 이거에 대한 역시나 근거 제시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요거 정답 3번이고요. 이 곡절은요. 굽을 곡자는 맞는데 그 뒤에가 거기 그 문제에서는요. 끊을 절자를 썼거든요. 끊는다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끊을 절자가 아니라 곡절이 여러분 이게 끊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꺾여가지고 그죠? 문제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가고 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곡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어졌다라는 표현보단 뭐가 어울리냐? 꺾였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꺾을 절자를 써 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뭐 제가 적어 드렸어요. 우리 해설에다가도 적어 드렸지만 어쨌든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꺾을 절자거든요. 요거를 쓰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자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한자가 쓰이고 있는지를 해설해 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기역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역 보시면 일단 고객 불만 현황에 대한 하위 항목이죠. 그러니까 소음과다 및 흡입력 미흡 괜찮네요. 그죠? 끄덕여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하위 항목으로 먼저 보세요. 하위 항목을 봤더니 해외 공장에서 제작한 모터 품질 불량, 인터넷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잦은 오류 그랬네요. 하위 항목을 보니까 고객 불만 발생 원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끄덕여치네요. 그 다음에 3번 역시나 하위 항목을 보니 동종 제품 전량 회수 후 수리 또는 신제품으로 교환 요거랑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 최신화 및 관리 인원 충원이네요. 요거는 여러분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오히려 고객 불만 해결 방안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하위 항목을 통해 상위 항목을 추론해 본다면 3번은 맞지 않다. 그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리을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맞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거 봤더니 제품에 대한 고객 민원 해결 및 회사 이미지 제고 맞죠?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품질 결함 최소화를 위한 품질 관리 체계 개선 방향. 이거 향후 과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기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걸 보면 어렵지 않았죠? 담배를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세부적으로 잘라내면서 분석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분석은요, 세부적으로 잘라 들어가는 게 요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사전적 정의는 뭐 이런 것들 아마 저와 함께 우리 기본 이론 비문학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언뜻 나실 겁니다. 뭐 종개념, 종차, 유개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것들 정의와 관련돼서 학문적 정의도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학문적 정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의로도 나오냐? 그냥 우리 관용적으로 야 정해봐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의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뜻으로 정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케바케죠? 접근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이 정의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이거 기본 이론 참고하셔서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배우셔야 돼요.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이론 비문학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론 비문학 부분이죠.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 서사 같은 경우는 누가 어떤 무엇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뭐에 하에서 시간의 개념 하에서 요게 서사예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시간 개념에서 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바꾸면 어떤 인물이 무엇? 요 사건이에요. 시간 안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며 인물이 행동한다. 요거 뭘까요? 소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런 시리즈를 서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공통점을 견줘보는 게 비교죠. 근데 조금 조심하실 게 이것도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적 정의로 얘기하자면 이 비교는 공통점을 견줘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용적으로 보통 비교해 박으면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를 견줘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통점만 견주는 비교로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비교를 용어로 써서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그냥 공통점만 견져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 문제에 낚이실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만 묻는 개념의 비교일 수도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를 묻는 개념의 비교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16세기에는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그랬는데 요거 맨 끝에 있죠. 근거가 1517년 이후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 다음에 2번 15세기 말 인쇄업은 대금업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했다. 요것도 근거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결국 15세기 말 인쇄업은 자금을 빌려주는 업자들에게 종속되었는데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유럽의 상인들이 사상의 교환을 위해서 책을 유통한 것은 아니었다 그랬네요. 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아래 이 사치품은 수지 맞는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상의 교환이 촉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분명히 잘 아셔야죠. 일단 유럽의 상인들이 수지 맞는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상품이니까 거래를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의 교환이 촉진된 거죠. 선후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쨌든 3번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15세기 후반에 라틴어는 인쇄술에 힘입어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되었다. 요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5세기 후반에는 라틴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종교서적이 인쇄주를 이룬 거지. 그죠? 인쇄술에 힘입어서 라틴어가 메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 관념이었다 그랬는데 바닷가 어부들에게는 용궁의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용이 바닷속에 살고 거기 용궁 안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글에 나오고 있죠. 2번 육지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네 발이 있으나 그리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양적 관점에서 용은 발이 4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구름 속에 산다고 육지적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환경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형상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풍우 같은 경우는 좀 상서롭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풍랑은 상서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정도 보시면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서롭지 않고요.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가하는 어떤 요소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드래곤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곤은 하늘을 날 수 없다. 아니요,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용이 날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동양의 용이 오히려 날개가 없다.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연물을 통해 누님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문단 가운데쯤 보시면 그때 문득 강 건너 멀리 보이는 산은 검푸른 빛이 마치 누님이 시집가는 날 쪽진머리 같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고요. 2번 누님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 제목을 보시면 큰 누님 박씨 묘지명이죠. 그래서 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뭐 영원한 이별이다. 이런 표현 괜찮죠? 그리고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다. 맞죠? 누나를 회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겹침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1문단과 2문단이 요게 좀 대조가 되고 있죠. 1문단은 누님이 살아계실 때고요. 2문단은 누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현재죠. 돌아가신 현재. 즉 1문단은 과거 그리고 2문단은 현재입니다. 이걸 겹쳐서 보여줌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속에 누님은 생생히 살아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누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죠? 4번 누님의 결혼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기쁨과 슬픔을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누님의 결혼이 기뻐야 되는 건데 맞죠? 우리 1문단 보시면 위에서 5번째 줄인가요? 나는 골이나 울면서 분에다 먹을 섞고 침을 발라 거울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이게 누나 시집가는 날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나 시집가는 날 기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갑니다.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 한 원인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 1문단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파스테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요거 2문단 세 번째 줄 끝에 이는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 음식물을 발효 부패시킨다는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거 있고요. 3번 끓는 점 이하로 가열하는 파스테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인다 그랬는데 요거 가운데 2문단 가운데쯤 보시면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인 파스테리제이션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맛과 질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4번 파스테르의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우리 1문단 맨 끝에 보면 이를 밝혀 치료의 길을 연 사람은 파스테르였고요. 마지막 문단 읽어봐도 요거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번 가보시겠습니다.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자의 말을 통해 대상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가 맨 끝에 보면 호랑이의 웃음이여 정말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끝에 세상의 일을 피해 교묘하게 면하는 사람이여 참으로 박쥐의 일이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조소 맞고요. 2번 일화를 통해 대상의 성격 드러내고 있죠. 호랑이와 박쥐의 일화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요게 근거 없죠? 반어적 표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화적 설정을 통해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호랑이를 사람처럼 박쥐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18번 갑니다.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기억 부분은요 뭐와 관련됐냐?
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 부분.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하면서 야금야금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 요겁니다. 그죠? 아니면 요겁니다. 요거 어떤 애였죠? 혹시 그 기본 이론에서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뭐 하던 애였냐? 발음이 둘 다 인정되는 애들이었어요. 단순히 미음을 연음한 금융 요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3번 니은 첨가 이렇게 금 플러스 융에서 앞말이 받침 뒷말이 반모음일 때 니은이 첨가되는 금융. 그 다음에 얘도 거멸. 그리고 결합하는 말에서 앞말이 받침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일 때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 검열. 요게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 단어들이었죠. 그죠? 요 시리즈에서 제가 밑줄 몇 단어 그어 드렸는데 얘도 있어요. 야금야금. 요거 그냥 연음하면 어떻게 돼요? 야금야금. 요렇게 결합되고 역시나 앞말이 받침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일 때 니은이 첨가됩니다. 야금 야금. 요거 둘 다가 되는 단어죠. 그럼 이거 둘 다 되는 예로 혼합 약을 넣어놨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이렇게 구성이 돼요. 다시요. 요거를 두 개로 한번 나눠서 가볼게요. 먼저 단순한 거 먼저 갈게요. 요게 지금 둘 다가 된다라는 얘기는요. 얘를 일단 단순 연음해도 된다는 얘기죠. 호나 벽. 요 시리즈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호나 벽 너무 말이 안 되죠, 이 발음이. 그죠? 요 시리즈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조금 복잡합니다. 요렇게 먼저 되고요. 그죠? 호나 플러스 약이고 앞말이 받침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이니까 니은이 첨가돼서 혼합 약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합 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여기 장음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음은 몰랐다 하더라도 호남 약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지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나벽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 너무나 현실 발음과 멀다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1번이 틀려버려요. 2번 한번 가봅니다. 니은 파트를 한번 가보시면 붙임을 보세요.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 음은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휘발 플러스 유 이렇게 되고요. 결합하는 말에서 앞말이 받침 뒷말이 반모음이니까 역시나 니은이 첨가되죠. 휘발 뉴.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냐? 유음화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휘발 류.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단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랬어요. 잘립다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 18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 일단 얘는 요거겠죠 뭐.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합하는 말에서 앞말이 받침 뒷말이 반모음일 때 요것도 바로 자음군 단순화 시켜버리면 18 이렇게 되죠. 18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안 멈춥니다. 요것까지 가서 유마. 그래서 18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리을, 마지막 리을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니은, 리을 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등용문 예가 나와 있어요.
이 등용문 같은 경우는 구성이 사실 이거 거의 등용 플러스 문 이런 구성이고요. 이 등용 자체도 다시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결합하는 말에서 앞말이 받침 뒷말이 이 또는 반모음이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등용문 이렇게 발음되지 않죠. 그냥 얘는 등용문 이렇게 발음돼요. 그러니까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절처럼 니은이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 단어의 예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갑니다.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군 그랬어요. 지금 이거 축약된 기술어 요거는 누구의 용어죠? 요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갑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이 다 이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름이라는 건 모든 것이 다 실존하는 대상이고요. 그 실존하는 대상에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을은요. 모든 것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축약된 기술어 이렇게 용어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요 이름 같은 경우는 실존해야 되고요. 요 축약된 기술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한테 붙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페가수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갑한테는 얘도 이름이에요. 근데 을한테는 그게 실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약된 기술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로물루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물루스도 갑한테는 이름이에요. 왜? 실존 유무와 관련이 없어요. 진짜 실존한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전제하거든요. 근데 을은 이것도 역시나 실존 안 하기 때문에 축약된 기술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럼 1번 보시면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요 축약된 기술어 요거마저도 얘 입장에서 사실 다 합쳐서 이거잖아요. 그죠? 을이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갑은요.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요. 이거 다 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거다. 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 다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다 실존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에요. 2번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는군. 요거죠. 요거. 축약된 기술어. 3번 갑은 페가수스를 이름으로 을은 페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군. 그렇죠. 갑은 이름으로 보고요. 을은 축약된 기술어로 봐야죠. 왜? 실존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려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한다고 보는군. 맞아요. 일단 갑은 다 실존해서 다 이름이고요. 을은 이름이라고 인정하려면 요겁니다. 그럼 어쨌든 둘 다 이름이라고 얘기하려면 실존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에 20번 다음 글에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가 B의 원인이다. 2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에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먼저 1문단 보면 A가 B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A가 B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A가 있으면 B가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문단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B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거랑 지금 같은 게 A가 일어나지 않으면 X, B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래요. 그죠? 그럼 이 의미는 뭐냐? 다시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 이건 안 일어났는데 B는 일어난 상황. 요거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그죠? 요 상황이네요. 그죠? 요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사실 요거. 그죠?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거네 이게 그죠? 얘랑 얘가 닮아야 된다. 요게 아니라 요게 닮아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중간 과정인데 A가 B의 근거가 되려면요. 요거랑 요게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죠? 자, 한번 가봅니다. 기억 한번 가볼게요.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그러면 A는 흡연이 되겠네요. 그죠? 흡연이 그죠? 갑의 폐암의 원인이다. 그러면 흡연이 원인이니까 이건 폐암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게 A, B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X라면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X. 요거 했네요. 요거 두 개가 같다. 그죠? 요거 이렇게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니은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는 상황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는 상황이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되게 복잡하네요. 그런데 뭐 별로 복잡할 건 없습니다. 마지막만 보세요. 갑의 홈런이 그 팀 승리의 원인이래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홈런. 그죠? 요게 뭐의 원인이다? B. 승리. 그죠? 승리. 그죠? 그래서 홈런이 있으면 승리한다. 요런 얘기죠. 근데 요거를 니은 다시 앞부분을 볼게요.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지 말고 여기를 한번 가보죠. 홈런을 치지 않고 그러면 AX네요. AX. 그죠? AX 아니면 뭐 요걸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 홈런은 치지 않았는데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 그죠? 홈런 안 쳤는데 승리했대요. 홈런을 안 쳤으면 승리를 못 해야 되는데 홈런 안 했는데 승리했다. 요 상황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았는데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요 상황이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그죠?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 이거 그죠?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얘가 얘의 원인이다. 맞네요. 아이고 복잡합니다. 맞죠? 근데 디귿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디귿 보시면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졌다. 그러면 A가 뭐예요? 날다죠. 난 거예요. 그랬더니 B 떨어지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날다 떨어지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보다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일단 접근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아니네요. 왜 정확한 근거가 아니냐면 지금 이 논리가 뭐냐면은 A면 B고요. 그죠? A가 B의 원인이 될 때 그 논리를 추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A가 B의 원인이 아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 완전히 성립하냐? 완전히 성립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해 놓은 논리는 뭐냐면 A가 B의 근거가 될 때 어떤 논리가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A가 B의 근거가 안 될 때를 지금 전제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20번 지문의 논리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거예요. 이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강좌를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미리 한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심지어 7급이 아니라 9급을 위해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의의를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총평, 꼭 총평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해설도 제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거를 한번 자세한 해설을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영역별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특성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 준비해 나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해 나가고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되새기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를 알겠다 모르겠다.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시험 보신 분들한테도 뭐 이제는 시험이 끝난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시험을 앞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 이렇게 풀어서 틀렸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왜 나오고 이런 문제의 포지션은 뭔지 이런 걸 알아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듀윌904 배용표 탐쌤이었습니다.